21세기에 들어서요. 전 세계가 폭염이니 가뭄, 뭐 대형 산불, 게다가 홍수, 뭐 지금 미국에 또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요. 이런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요, 빙하로 뒤덮인 그린란드의 얘기를 저희가 지난달에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그 그린란드에 지난달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중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곳에서 9시간 동안 영상의 온도를 또 보여서 이상 기온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이슈를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김상협 원장님을 모실 텐데요. 김상협 원장님은 이따 보시겠지만 온통 녹색입니다.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으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했고요. 또 녹색기술센터라는 곳도 설립을 했습니다. 기후 환경에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계신 김상협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롱테일, 과연 이것이 끝나면 무엇이 우리의 노멀이 될 것인가라는 이를 좀 다소 긴 제목으로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협 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먼저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교류재단의 3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래로 가는 멋진 그 한라 포럼 만들어주신 이근 이사장님,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상을 도구화하는 시대에서 대상을 존중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끝에 말씀드릴 부분하고도 일치합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바꿀 키워드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린, 클린, 스마트.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21세기가 언제 시작됐냐?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2000년에 시작됐다라는 거는 체감은 안 돼요. 그 당시 뭐 밀레니얼 버그가 있네 없네 그랬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지나가는데 21세기는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 이번 주제인 오프닝 뉴 챕터처럼 새 챕터는 지금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인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작년에 제주 포럼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AD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말을 유행시킨 톰 프리드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랑 제가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을 잘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포스트라는 게 코로나 이후라는 게 잘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with 코로나라는 말 뭐 어색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길어진 꼬리처럼 한국의 경우는 이제 아마 9월 달이 얼마 전 발표되면 가장 정점을 4차 대응의 정점을 찍고 10월부터는 상당한 이제 이 접종의 어떤 면역이 확산되면은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정책을 발표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당국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팬데믹이라는 말이 범세계적으로 퍼진 일시적으로 찾아온 질병이라면 이제 엔데믹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풍토병처럼 우리와 함께 지내는 하나의 어떤 질병, 뭐 플루와 같은 것이죠. 제주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그 정말 의료 과학을 좀 선도하는 분들하고 한번 세션을 가진 적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그 요새 의과학하고 인포메틱스를 결합해서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은 이제 한시름 났다. 그걸 제일 걱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스 2002년에 왔었죠. 메르스 2012년에 왔죠. 코비드 19 2020년에 왔죠. 앞으로 10년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올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로서는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기가 제일 주고 싶은 교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infectious disease, 전염병의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문과라서 죄송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학자에 따라서는 50만 개에서 150만 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unknown이 이 영역이다. 근데 우리 관심사는 그렇죠. 우리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그립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이건희 사장님하고도 이제 교분이 상당히 깊은데 옛날처럼 같이 뭐 술 한 잔도 하고 이런 같이 컨택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너무 그립긴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을까? Can we return? 근데 죄송하지만 2019년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다수의 견해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될 수 있을까? Can we recover? 뭐 회복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근데 요즘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resilience입니다. 탄력적 회복. 고무공이 떨어졌다가 탁 올라오듯이 그 탄력적 회복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recover라는 말 대신에. 어딘가 다시 회복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공이 튀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른다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좀 이분 말씀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로버트 라이시라는 그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분이 좀 재밌는 글을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계급 간의 디바이드, 계급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하면서 4가지 계급을 얘기했어요. 리모트,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전문직, 관리직. 우리 노동자의 한 35%가 된다는데 사실은 있는 사람들, 더 haves라 그러죠. 자유계급이 출현한다. 이른바 지배계급입니다. 제2계급은 essential이라고 부르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죠. 근무직, 간호사, 어린이집, 소방수, 경찰.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근데 그 아래에 존재한다. 노동자의 30%. 이걸 useful class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구적인 느낌을 주죠. 쓸모 있다는 말은요, 산업시대에 굉장히 유행한 말입니다. 그 사람 쓸모가 있어. 그럼 쓸모 없는 사람은 생존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도구적인 발상에서 온 게 산업화, 근대화의 문명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필수적으로 필요해. 근데 3계급, 4계급을 하면 좀 비참해집니다. unpaid. 실업자, 휴직자, 영세상인, 자영업자, 청년, 가정주부. 이 노동의 가치는 나중에 바뀌기를 하겠지만 unpaid class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4계급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forgotten, 잊혀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교도소 우리 겪었죠. 노숙자, 쉼터 등 열악한 밀집 속에서 케어를 받지를 못하는 분들. 과연 이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미래는 사람마다 다르게 와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문 방송, 뭐 청와대 생활,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래는 한자로는 아직 안 온 거죠. 안일미의 올래니까. 근데 저는 미래가 이미 와 있다라고 간주하고 보는 그런 학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데 이 윌리엄 깁슨, 그 유명한 SF 작가죠. 미래는 와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균등하게 배분돼 있지는 않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와 있다는 거죠. 미래가 딱 그 감지가 돼서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과거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래가 모든 이들의 행복을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나라마다 또 처한 입장마다 또 심지어는 새로운 계급 갈등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대전환 시대, 2019년은 돌아가지 못하고 2020년, 2021년이야말로 21세기적인 전환 시대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가를 제 체험을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올 초 되게 재미있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자, 그 넥스트 노멀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디지털 세상이 가속화된다. 다 공감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 쪽으로 좀 간다라는 차원이었다면 디지털 세상이 우리를 이제 끌어들이는 듯한 메타버스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의 강한 쪽은 위너가 되고 4차 산업,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의 통합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뭐 AI,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 용어가 되고 있죠. 여기 적응 못하는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좁은 의미에서 디지타이제이션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심지어 그 세상이 더 커지는 그런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제 바이오 혁명이 드디어. 제가 이제 빌 게이츠라는 분을 이제 그 대통령 모시고도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미래비전 비서관과 녹색성장 기획관을 지냈는데 빌 게이츠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두 가지로 꼽는 게 팬데믹과 기후 변화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니버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펀딩도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근데 이게 1년도 안 나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의학자들도 못 믿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긴 것이기도 하고요. 바이오 혁명은 이제 이 문턱을 넘어서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반도체와 바이오를 하겠다.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될지도 모르지만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도 겸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와 함께 방역 상비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방역은 위험할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레디니스. 자, 이게 제 오늘 본론인 기후 위기와 녹색 성장의 본격화입니다. 이게 맥킨지의 용어 그대로인데요. 그린 그로스가 이제는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 이제 EU가 선도해 왔는데 중국, 일본도 탄소 중립 동참했죠. 근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적인 어젠다가 그린이 됐습니다. 이 얘기하자면 이 얘기 자체로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존 캐리라는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국무장관 지낸 분하고 화상회의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님하고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후 대응,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래서 국무장관을 지낸 그 존 캐리를 기후 특사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그 기후 특사는 NSC, 국가안보위원회의 또 고정 멤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에서 우리 이근희 선생님이 국제정치학자로서 기술 패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먼저 간파한 석학이신데, 한미 동맹 회의나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이제 뭐 비핵화 이런 얘기는 늘 중요하긴 하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 클라이밋 체인지, 반도체, 배터리,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로 지금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테마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녹색 성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보스 포럼에 지금은 아니지만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에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매년 주목해서 빼놓지 않고 보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벌써 올해로 16번째 발표가 됐는데 말 그대로 세계의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고하는 페이퍼입니다. 올해 탑 리스크는 뭐였느냐? 일어날 확률, 그리고 일어났을 경우의 충격, 단연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최상위 리스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에 관해서는 작년에 다보스에서 리스크 랭킹을 한 10등 정도로 매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정 발표도 하고 우리가 전염병, 팬데믹을 중요한 리스크로 봤지만 이렇게 크게 올 줄은 몰랐다라는 일종의 사과를 겸한 개정판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함께 infectious disease, 전염병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위 리스크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5가지로 리스크를 분류하거든요. 하나는 경제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사회적인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기술적인 리스크, 그리고 환경적인 리스크. 근데 이 환경 리스크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스크는요, 다른 리스크랑 좀 달라요. 실존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죽고 사느냐의 리스크라는 거죠. 팬데믹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기후변화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상관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저널에서 본 건데 프랑스 과학자가 그 러시아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서 시베리아 동토에 묻혀 있는 땅을 좀 채취를 해서 녹여서 아베마를 숙주로 해서 해봤더니 우리가 접하는 바이러스보다 한 100배 정도 큰 왕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토가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은 동토에 동결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수십만 개가 뛰쳐나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베리아 동토에 딱 동결돼서 죽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가져올 세상은 과연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을 판도라,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명칭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인간 사회 전염병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키우던 또 우리가 접하던 동물에서 대부분 유래했습니다. 천연두, 결핵, 홍역. 그런데 그럴 때는 이 병원체와 적응할 시간이 있었어요. 천천히 발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화, 세계화, 산업화 너무 빨리 변합니다. 또 너무 빨리 생태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지구에 와 있었죠. 생물과 무생물의 이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을 회피하거나 전파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된 기후 속에서 훨씬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과 기후변화라는 것은 서로 굉장히 맞물려 있는 리스크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 자연에 의한 기후변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대기 온도가 상승이 된 건 인간의 활동,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화석 연료 남용에 기인한 거죠. 이거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결론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잠깐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기상이변 많이 겪는데 불과 산업화 이후에 1도가 올랐는데 이걸 겪고 있습니다. 2도가 올라가면요, 아마존이 사반나 지역으로 변화될 충격을 갖고 온다 그러고요. 자, 3도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고요. 인류는 이러한 3도 이상에 올라간 환경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울한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6도 가까이 오를 거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6번째 대멸종 시나리오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티핑 포인트의 징후들이, 이건 제가 이제 과학저널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요. 3도시에 나타날 티핑 포인트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의 징후들이 전 세계적인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뭐 아마존의 여름이면 매년 이제 불 나고 호주도 그렇고요. 그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례가 그린랜드죠. 저는 그래서 2012년에 직접 그린랜드를 그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직접 갔었습니다. 저기 까만 캡 쓴 분이 덴마크 왕세자인데 2022년 9월에 그린랜드는 말 그대로 그린이더라고요. 얼음 떠다니는 거 보이시고요. 육지에는요 푸른 풀들이. 8월에 왜 안 갔냐? 8월에는 모기떼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심지어 그린랜드 사는 분들도 이렇게 철망을 쓰고 다니거나 피신을 나온다고 하는데, 2012년에 9월은 사람이 못 사는 곳이 아니라 그린랜드는 그린이었다. 이건 2018년에 덴마크 왕세자가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 와서 녹색성장 서밋 사전 행사에 오신 분인데요. 저 덴마크 프레드릭 왕세자의 취미가 눈썰매를 타고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랜드를 이렇게 횡단하는 겁니다. 근데 6월 달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눈이 아니라 물썰매를 타게 생겼다. 자, 그다음에 오늘 안차키 앵커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린랜드 산 꼭대기에 이제 눈이 아니라 비가 오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 거죠. 기후라는 거는요, 한 세대에서는 체감되면 안 되는 속성이에요. 기상은 내일, 뭐 다음 주, 기상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죠. 기후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어땠는데 정도의 차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매년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달에 그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패널들이 6번째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활동, 인간의 자원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CO2를 비롯해서 대기 온도 상승, 그리고 해수면 상승, 모든 지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파리 기후협정이 목표로 삼고자 했던 1.5도 억제 이미 물 건너갔다고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가운데 이게 포인터가 없어서 제가 잘 봐야 2041년, 2060년에 1.6도에서 2.4도 정도로 묶어둘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1.5도는 이미 안 나옵니다. 금세기 말 아까 3도 이상, 그리고 6도로 가면 안 되는데 3.3도에서 5.7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우울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존 기반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은 이제 전 세계적인 목표가 됐고 한국도 동참하기로 한 건 환영합니다. 이 온실가스 궤적을 기존 경로, 비즈니스 as usual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로 바꾸는 게 우리의 대응의 핵심인데요. 1.5도 시나리오라는 건 이미 서글프지만 탈락. 2도 안으로 과연 묶을 수 있을까? 묶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요. 자, 이분이 이제 요새 대한민국에서 많이 각광받는 분인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뭐 노동의 종말 등등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전 세계가 함께 그린 뉴딜을 가자. 2028년까지 화석 연료 문명을 종식시키자. 2028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제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전부 전기차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 지켜야 합니다. 현대 분들 만나보면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그런 거고요. 2026년이면요. 유럽에 들어오는 차는 탄소 조정 관세, 카본 어저스먼트라는 너희들이 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을 했어. 그럼 그만큼 돈을 내 하는 체제로 듣기 때문에 차를 팔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석연료문명을 과연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주도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녹색 성장 많이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 에너지와 교통과 통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꾼다면 새로운 산업혁명이 오고 저는 그걸 그린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가 이미 이제 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는 그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스마트 그리드를 같이 끌고 가면서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그린 빅뱅의 선도 사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주 급격한 수준은 아니지만 2030년까지 전기차 100%,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16%, 전기차 23,000대에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대단히 멀고요. 또 실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재생에너지가 갑자기 쭉 늘어나면 기존의 전력망이 소화를 못해가지고 아깝게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스톱시키는 이른바 커테일의 문제가 생깁니다. 2015년에는 3회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77회, 올해는 200회. 아깝게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로 보지만 사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는 전기, 재생에너지로 남는 전기로 수소를 물 분해를 한다면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린 수소를 제주에서 제일 먼저 실증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제 자동차와 전력망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동차가 전력을 다운로드 받는 건 물론이고 적절한 가격에 전력망에 다시 되파는 에너지 프로스모레스의 역할을 하는 시대도 올해부터 이제 그 사업이 착수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문제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토니 세바라는 건데요. 이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린 빅뱅과 생각이 비슷한데 솔라 윈드 배터리로 이제는 에너지를 그 잉여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태양과 바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짜이기 때문에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해내면 궁극적으로는 초잉여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시대의 미덕은 전기 절약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전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킨과 같은 그 낙관주의자인데요. 사실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대규모 또 다른 차원의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저 발전. 재생에너지는 날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저 발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단히 어려운 에너지 전환의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앞선 우리가 필요한 전략의 3배 이상 R이 100이 아니라 R이 300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크놀로지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는 사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전의 독점적인 전력산업 구조 개편 등 제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건 결국 정치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1900년대에 찍은 그 사진인데요. 뉴욕 5번 갑니다. 여기서 보면 전부 마차죠. 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근데 13년 뒤에 딱 보면 이대는 마차가 딱 한 대 있어요. 13년 만에, 물론 뉴욕 번화가에서 일어난 급진적인 변화이긴 합니다만 13년 만에 교통수단이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화가 빠를 때는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말한테 투표권이 있었다면 이런 변화는 안 왔을 거예요. 제도라는 것이 그만큼 변화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그린이라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적인 키워드예요. 이 다니엘 옐긴이라는 분은 원래 석유 전문가였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근데 고백을 했어요.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야말로 이 에너지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 전에 뉴맵의 결론입니다. 그린
원든 원치 않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뭐 대중적인 요법이 아니라 클린 앤 그린 트랜지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퇴치를 하자 그러면서 각국의 그린 리더를 요청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때 클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하는 방역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고요. 지금 새롭게 더 악화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클린이라는 것은 그린과 서로 맞물려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제가 그 공감을 하는 게 저게 이제 그 레이 카스웨일이라고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를 제가 실리콘밸리 포럼에서 만났는데 저랑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넷, 1, 2, 3, 4의 세상에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의 세계는 1, 2, 4, 8, 16 게임 오버. 엄청난 대가 속의 시대에 오고 있고 우리처럼 선형적 사고에 살아온 저같이 좀 옛날 사람은 넌 좀 힘들 거다. 저 사람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요. 이제 바이오 혁명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100알 이상의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갈아 낄 때가 한 10년 뒤면 온다. 어쨌든 이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는 인간과 기계 간의 문명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스마트함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그린, 클린, 스마트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 반드시 추가돼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이 이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는 행성 시민, 플래니터리 시티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행성에 사는 시민, 어떻게 지구, 자연과 공존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성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키워드도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앞에 미래 키워드로 대상을 존중하는, 자연을 존중하고 지구를 존중하는 변화도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 클린, 스마트에다가 우리라는 인식, 인간이라는 인식, 그리고 지구에 산다는 시민이라는 인식이 여기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키워드는 나였습니다. 개인, 나. 근데 이것만으로는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공동의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고 우리라는 새롭게 자각된 우리라는 존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